네, 자습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다항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무효. 거기서 동그라미 3번. 선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기억나시죠? 권리자 편에서 우리가 강사, 수강생, 지인 했을 때 등기 원인이 무효이면 수강생 물권변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매매계약 있었죠? 여기 물권적인 합의.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물권적인 합의란 뭐였죠? 처분 권한이 있는 자가, 처분 권한 누구죠? 소유자로 생각하죠.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넣는다. 근데 지금 소유자가 아닌 수강생이 했기 때문에 지인은 물권변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칙이고. 다만 이 지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이 원인이 사유가 무엇인지 보고 거기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살펴보고 거기에 해당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거래한 자를 위한 이 원칙 생각하고 예외에 해당되는 서는 108조, 109조, 110조, 548조. 여기는 선의자만 보유를 하고요. 보호를 받고 548조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면 되고요. 부동산 실명법, 명의식당 약정의 무효를 전제를 했을 때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했죠? 나중에 배울 겁니다. 부동산 실명법. 여기는 선악 불문하고 선이든 악이든 제3자는 다 보호를 받습니다. 요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원칙대로 간다. 그래서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이걸 묻는 겁니다. 이제 간혹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746조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 있는 문제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여기까지만. 핵심은 선의 재산 보호 규정이 없다는 걸 묻기 때문에 그걸 묻고 싶은 거기 때문에 출제는 그거기 때문에 선의 재산자 보호지 못한다. 그러한 조항이 예 규정이 단서가 있는지 그걸 묻는 걸로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중매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뭐죠? 일단 뭐가 이중매매인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뭐 수험 시장에서 나오나 이론서나 하게 되면 이렇게 하죠. 이게 어떤 건지 패턴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게 대부분 제1 매매 계약 그리고 이걸 제1 매수인이라고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그 권리 의무의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럼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과 병이 제2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계약의 기초에서 뭐까지 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준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등기와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볼 건지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거죠. 물론 반드시 등기가 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수험생 입장에서는 등기가 돼야만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법률적 의미를 따져보는 겁니다. 예컨대 1매매 계약 체결의 의미. 매매 계약이 체결한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쟁점에 우리가 말하는 이 매매 계약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기억나십니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무효이다. 그 경우 그 무효인 경우에 등기는 어떻게죠? 등기 원인이 무효면 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되냐면 매도인이 돼요. 그러면 제1매수인은 어떠한 권리수단 구제 방안이 있는지를 묻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은 이런 거라는 거. 시간적 순으로.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해를 편을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제1 매도인, 매수인 있습니다.
제1 매매계약. 그리고 계약금을 주겠죠. 이 상태입니다. 보통의 통상적인 형태는 매도인과 매수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줍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의 체결만으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갑니까? 아니죠. 을에게 갑에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물권 행위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너주고 그를 등기를 해야만이 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배웠죠?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을이 소유권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이 말을 강조하면 이러한 상태에서는 단지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이라는 청구권은 채권만을 갖고 있고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에는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갑과 을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각자가 채권만을 상대방에 대해서 채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냐? 못한다. 그게 하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 체결만은 단순히 채권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갑이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러한 위험을 염려스럽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불가능하면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개념 하나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매도인이 제3자와 제2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후에 갑이 병과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당연히 1 매매계약과 2 매매계약은 목적물이 동일해야겠죠. 그래야 이중 매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상식입니다. 그럼 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사이에서도 계약금을 주고 매매계약 체결 사실로 갑과 을 사람 권리의무 관계 생기고 이와 마찬가지로 각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등기 전입니다. 등기는 이 시점에 하겠습니다. 제 병명의 등기.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각자 채권을 했어요. 일시금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었기 때문에 아직 채권 상태. 이 상태.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아직 등기가 되지 상태면 갑과 을 사이에서도 채권만이 있는 거고 갑과 병 사이 채권만 있는 거죠. 매수자, 1 매수인과 2 매수인의 관점에서면 을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고 병 또한 이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채권입니다. 채권. 아직 갑에서 누구 명의, 을 명의로도 병 명의로도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였으면 이 채권과 채권의 비교를 해볼게요. 누가 더 우선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채권과 채권만 갖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상황이다? 아직 을과 병의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였을 때 각자 을과 병은 갑에 대해서 동일한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우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를 보겠죠. 우열의 관계가 없어요. 똑같아요. 누가 더 앞선다. 왜냐하면 채권의 성격 때문에. 그런데 물권, 채권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과 채권 사이는 우열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권은 어떻게죠?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우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물권이 우선합니다.
시간적 선호에 상관없이 물건의 특성이 때문에 절대성과 배타성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성격 때문에 물건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 물건이 양립할 수가 없는 거고, 즉 이 부동산에서 소유자가 두 명일 수 없어요. 공유 개념이 아니라 별개 독립된 거로. 하지만 채권은 그런 절대성과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소유권이든 주택물건이 두 개 있는지 세 개 있는지 네 개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열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게 채권과 물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채권의 물권행위 설명할 때 채권 개념을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 다 연장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과,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뭔지 알겠죠? 제2. 각자 병과 을은 이 아파트 대에서 채권만 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은 먼저 등기된 사람이 취득하는 겁니다. 즉 만약에 매도인이 이 사람한테 해줬으면 이 사람이 취득하는 거고, 이 사람한테 주면 병이 취득합니다. 예컨대 병한테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병은 채권 상태에서 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권자가 된 거죠. 소유자가 된 겁니다. 소유권. 그렇죠. 등기가 되면 누구 명의로? 병 명의로. 이 매수인은. 그렇게 되면 을은 아직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채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종전에는 아직 병 명의로, 어떤 누구의 명의로도 등기가 안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매도인이 병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병이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자가 되죠. 물권. 소유자니까. 소유권이니까. 근데 을은 반면에 뭐예요? 채권을 갖고 있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물권이 생긴다. 즉 을은 병에 대해서 채권을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물의 물권한테 다투지 못한다. 물권 더 힘이 세고 물권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을은 병을 상대로 채권을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채권과 물권의 우위를 강조해서 원칙적으로 누가 우세한다? 물권이 우세하기 때문에. 반대로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병의 명의가 아니라 매도인이 이 사람한테 등기해서 그럼 이 사람이 물권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에 불과하죠. 같은 논리로 제2 매수인은 단순히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자인 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유권 유동의 정을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채권과 물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여기 자습서에 다 나와 있고요. 또한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설명을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효가 되는 거.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매매계약이 제2 매매계약이 자, 1 매매계약이 이제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1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이 매매계약이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 나냐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타인의 권리, 제2 매매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거든요. 타인 권리 매매에 대해서 제가 유효성 있다고 569조를 얘기를 하면서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효성 인정하는데 아직 그 전 단계인 상황에서도 이 매매계약은 당연히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냥 팁으로 이해하기 힘들면. 자, 1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제2 매매계약이 이제 체결되고 등기까지 됐어요. 이제 이 상황입니다. 이제 사회질서 반하는 경우. 근데 뭐라고 했죠? 배임행위. 매도인의 배임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도인 배임행위가 뭐냐면 행위잖아요.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돼야 합니다.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사회질서에 해당을 하면 첫 번째 관문은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이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제2 매수인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항상 배임행위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만 배임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배임 행위에 해당되지? 근데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항상 지문에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 표현이 나왔지 어떠한 경우에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임 행위에 해당되려면 일배매 계약을 매도인든 매수인든 일방적인 의사로 어떠한 사유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태. 구체적으로 계약금 계약의 기초에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태가 배임행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매매 계약이 있으면 계약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계약금 계약은 나중에 배웁니다.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는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자,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게 계약금의 일방해약금입니다. 특징 중에 여러분 이제 상식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이 계약금의 기초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예컨대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행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금의 기초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만히 있다. 중도금도 주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계약금의 기초에서 언제든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면 배임행위가 아닙니다. 이 매매 계약은. 어떤 경우 계약금을 주고 나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여 더 이상 계약금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배임행위. 근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서 지금 출발하는데 뭐가 나오죠?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나와요. 이거는 정확히 풀었으면 제2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배임행위다. 언제? 더 이상 계약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태. 지금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매매편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돌아서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매도인 측이잖아요. 매도인 측의 배동이고 그럼 매수인 측. 근데 매도인 측의 배임 행위만으로 계약을 무효시키는 것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법률형의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매수인에게도 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기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수인에게도 이 무효를 시킬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적극 가담. 형사적으로는 아마 방조나 공범이 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적극 가담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제1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은 부족하고 제2 매수인인 병이 그러한 사실 알고도 매도인에게 제2 매매 계약을 요청하고 그런 말미암아 제2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 그게 적극 가담. 그 정도가 있으면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어떤 책임? 무효화시킨 책임. 더 나아가 103조 위반이면 뭐하도 못하죠? 말소 돌로 다는 얘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임행위에 적극하다. 이건 매수인과 관련된 거예요. 이건 매도인 측과. 그래야만이 매매계약은 상대방이 다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널티 다 붙는 거죠. 무효화시키고 반환도 못하게. 그래서 그렇게 균형을 맞춘 겁니다. 근데 출제 포인트는 배임행위 적극 가담이라는 표현을 아예 줘버려요. 단지 적극 가담을 아는 것만으로도 103조 위반이 된다. 그렇게 분석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는 걸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합니다. 자,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임행위 접근가 돼서 무효가 된 경우에 그럼 구제 방안이 문제될 겁니다. 자, 구제 방안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배임행위의 적극 가담만이 103조에 위반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효가 됐으면 일매수인이 이제 보호를 받아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